고려걸 한정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드디어 구주대첩 후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썰어볼까요? 과연 소배합은 거란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랐죠. 군대를 신속히 움직여 고려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돌아갈 길이 막혀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개경 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강감찬은 거란군이 회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배합의 용병은 매우 신속했죠. 정군! 거란군을 추격한다! 강감찬의 명령에 고려군들은 거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봉은 강감찬이 이끄는 부대였죠. 앞장서서 거란군을 추격하던 강감찬은 드디어 연주, 지금의 평안남도 개천 근처에서 거란군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강감찬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연주에서 요격하여 500명 이상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거란군 본대에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거란군의 이동 경로는 명확했죠. 들어올 때와 같은 길로 빠져나갈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거란군이 퇴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란군을 추격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김종현이 개경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대책이옵니다. 거란군이 퇴각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소배합의 속임수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가장 안전한 대책을 말한 것이죠. 나보다 강감찬에게 그가 필요하오. 김종현은 가서 강감찬을 도우라. 이 상황은 최사위의 묘지명을 기초로 각색한 것인데요. 우리의 현종, 관용의 아이콘이지만 결단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고려군이 추격해오자 소배합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소배합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고려 영토를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비쫓는 고려군과 한바탕 회전을 할 것인가. 다하와 타하를 건너는데 고려의 추격병들이 당도했다. 다하와 타하가 어떤 강인지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압록강과 청천강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고려군이 두 강을 건넌 후에 공격해야 합니다. 두 강을 압록강과 청천강이라고 본다면 소호열에 공격하자는 말은 사실 고려 영토에서 빠져나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거란군의 피해는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계책이었죠. 대다수의 거란 장수들 역시 이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팔가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려군이 두 강을 건너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두 강 사이에서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야율팔가는 고려 영토에서 싸우기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나 거란군은 지금까지 고려 영토에서 벌어진 두 번의 회전에서 모두 승리했죠. 야율팔가의 말이 맞다. 결국 소배합은 야율팔가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거란군이 구주동쪽 벌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소배합은 전장으로 구주동쪽 벌판을 택했습니다. 거란 황제 야율룡서의 침공 때 삼수체에서 회전이 있었고 야율 세량의 침공 때 곽주 서쪽에서 회전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모두 패해 수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었죠. 정군, 구주로 모이라! 지금까지 두 번의 대회전에서 모두 거란군에 패했지만 강감찬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비해 강감찬은 군사들의 기동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 소배합의 거란군이 고려 영토를 휘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고 4차례에 걸친 국지적인 전투에서 모두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강감찬이 구주에 도착했을 때 거란군은 구주성 동쪽 들판 중에서 북쪽 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곧 뒤따라오던 강민청과 조원 역시 구주에 도착했습니다. 구주성 동쪽 벌판에 두 나라 군대가 도열했습니다. 벌판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전은 거란군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 방식이었죠. 소배합의 거란군은 천하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압도적인 속도와 우세한 힘으로 고려군을 포위 섬멸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두 번의 대회전에서 고려군은 모두 패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죠.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진영을 본 강감찬과 소배합은 모두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고려군과 거란군 모두 치열하게 화살을 쏘아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겨울,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거란군이 쏜 화살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매섭게 날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고려군에 쏜 화살은 맞바람의 영향으로 멀리 뻗지 못했습니다. 회전이 벌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좌우 폭이 1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군이 진을 치기에는 좁은 장소였고 따라서 서로 종심을 두텁게 하는 진을 쳤습니다. 종심이 서로 두텁기 때문에 승부가 빨리 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막상막하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접전이었으나 바람의 방향에서 유리한 거란군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물러날 수 없었죠. 이번마저 거란군에 패한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듭니다. 고려군들은 이를 악물고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깃발들이 순간 북쪽으로 나부끼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갑자기 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와 더불어 비구름이 남쪽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과 더불어 일단의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경을 호위하러 갔던 김종현과 1만 정예군이었습니다. 현종이 보낸 이들이 때맞춰 도착한 것이었죠. 김종현이 군대를 이끌고 비바람과 더불어 구주 전장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령합니다. 총공격하라! 김종현의 등장에 전장의 고려군들은 용기백배해졌습니다. 그 기세를 타고 거란군을 격렬히 공격하기 시작하죠. 또한 남쪽에서 몰려온 비바람이 거란군의 얼굴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드디어 고려군이 거란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고려군이 거란군을 3면에서 에워쌉니다. 고려군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진영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요사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군이 좁혀오며 활을 쐈다. 팽패하던 승부의 추는 이제 고려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란군 진영이 무너졌고 거란 군사들이 무질서한 패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신의 광풍이 거란군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소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고려군이 좁혀오며 활을 쏘자 소배합이 갑옷과 병장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거란군 총사령관 소배합은 전장을 떠난 것입니다. 거란군들은 무작정 북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고려군들은 그런 거란군을 추격하며 추살했습니다. 아군이 추격했는데 거란군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물품들을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거란군 10만은 이 전투에서 대개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의 패배를 모두 서력하고도 남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군의 피해 상황은 어땠을까요?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백부 등 173명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므로 그들의 관직을 높이고 유가족들에게 쌀과 보리를 차등 있게 내렸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군의 피해는 겨우 173명이 전사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소배합은 겨우 도망쳐서 거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크게 노하여 소배합을 꾸짖었습니다. 적을 얕보고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짐이 마땅히 내 낙가족을 벗긴 후에 죽일 것이다. 현종은 친히 개경 북쪽 영파역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강감찬을 비롯한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연회를 베풀었고 강감찬의 손을 잡고서 위로하고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냈겠소? 18살에 즉위하자마자 10여 년간이나 거란의 침략에 시달렸으니 이 승리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강감찬이 현종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며 겸손의 말을 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종은 전공을 세운 군사들과 전사자들에게 포상하고 그 예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영파역의 이름을 흥의역으로 고쳤습니다. 의기를 떨쳤다는 의미였습니다. 구주대첩으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구주대첩에서 패배하자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거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패배였으니까요. 군대를 조직해 고려를 토벌하라. 구주대첩 직후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고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침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아마 그럴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해인 1020년에도 역시 고려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한족들의 말을 모아 동쪽 정벌군에게 지급하라. 이쯤 되면 거의 광기에 가깝습니다. 1023년 10월 드디어 거란은 실제적인 군사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 고려 정벌을 나갔던 장수에게서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군대를 통솔하여 들어갔는데 적을 만나지 못해 돌아왔습니다. 다시 들어가 적을 만났는데 낙타와 말이 죽은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결국 또다시 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거란군을 상대한 고려군 총사령관은 유방이었습니다. 993년 안용진을 지켜냈고 1011년부터 구주대첩 전까지 고려군을 총지휘했던 인물이죠. 이 이후에 드디어 거란군의 대규모 침공이 종식됩니다. 야율자충 기억하시나요? 1015년에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억류된 거란 사람인데요. 현종은 야율자충을 거란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끝났지만 군사적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029년에는 발해인 대연림이 거란의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기회로 고려는 거란이 점거한 보주를 공격합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보주를 되찾는 데 실패합니다. 이즈음 개경외곽을 둘러싼 거대한 성곽인 나성이 완성됩니다. 강감찬의 건의로 축조된 나성은 개경의 방어력을 높임과 동시에 도성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는 성곽이었습니다. 나성의 길이는 20여 킬로미터, 성벽 높이는 8m, 성벽 위에는 행랑이 4,910칸이나 지어진 장대한 규모였습니다. 현종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나성이 완성되고 2년 후에 사망합니다. 나이는 40살이었으며 22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에 우연히도 고려 현종이 5월, 거란 황제 야율용서가 6월, 강감찬이 8월에 모두 생을 마감합니다. 현종은 형벌을 매우 관대하게 집행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공격한 사람도 용서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느 시점 현종은 천추태후를 개경으로 불러 숭덕궁에 살게 해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천추태후 역시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거란군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을 만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 후기 대학자 이재현은 다음과 같이 현종을 논평했습니다. 현종은 흠을 잡을 수 없는 분이다. 역사 자세히 썰기! 현종이 사망하자 현종의 첫째 아들 덕종이 즉위합니다. 덕종의 모친은 김은부의 첫째 딸 원성태후였습니다. 그런데 덕종은 거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죠. 보주를 돌려달라! 덕종은 보주를 돌려줄 것을 거란에 요구했습니다. 거란이 거절함으로써 외교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덕종은 거란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덕종은 재위 3년 만에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고려 10번째 왕 정종이 즉위합니다. 정종 역시 김은부의 첫째 딸 원성태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종은 거란에 대해서 유화적이었고 이때부터 고려와 거란은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정종의 뒤를 이어 고려 11번째 왕 문종이 즉위합니다. 문종은 김은부의 둘째 딸 원예태후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라는 계속 부유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니 태평성대였다. 문종 때 고려는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또한 동북쪽 국경을 꾸준히 개척해서 서북 쪽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 쪽은 고구려를 넘어섰다 라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